여러분, 역세권 개발 이것만 지키세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오늘은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겁니다. 역세권 개발이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현재 진행 상황들, 그리고 혹시 주의할 사항들은 없는지, 혹시 유망한 지역들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역세권 개발이라 하면 통칭되는 게 보통 기차역이나 전철역, 대중교통들이 교차하는 지역에서 업무와 상업시설들이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질수록 하는 걸 역세권 개발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역세권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지하철 승강장에서부터 직선거리 500m까지를 역세권이라고 일컫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세권이 언제 처음 생겨났냐를 확인해 볼 건데, 보도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 10월에 처음 이 언급이 됐어요. 역세권 개발이란 게. 그리고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오른편, 화면의 오른편 위쪽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핵심 내용이 나오는데,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배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라는 게 핵심 골자예요. 네, 이렇게 처음 왜 얘기가 나왔는지, 역세권 개발의 탄생 배경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2008년도에 이제 미국 금융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경제가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위기가 돼서 부동산도 많이 이제 힘들어져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걸 이제 부양하겠다 하고서 말 그대로 많은 정책들을 펼칩니다. 개발도 장려하고 많은 혜택들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역세권 개발도 인센티브 중에 하나로 2010년도에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침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장기화가 됐죠, 사실은. 미분양이라든가 이제 거래 실종 이런 부분들, 역전세까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기존의 뉴타운들이 개발들이 이루어졌는데 그것 대부분이 스톱 멈추거나 해제되는 상황들이 발생해요. 왜냐? 진행을 해도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진행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 개발 또한 얘기는 있었지만 실제 진행되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오랫동안 진행을 하다가 2014년부터 계속 다시 또 부동산이 상승을 하기 시작하더니 2018년을 전후로 해서 그 상승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급상승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부는 다시 또 뒤늦게 이제 급상승 제동을 막으려고 다시 또 이제 각종 규제들을 발표를 하고 개발함에 있어서 진행을 더디게 하거나 지원을 해주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역세권 개발 또한 진행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공급 부족, 그 다음에 공급 부족들이 계속 될 거라고 시간이 지나니까 개발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추후에 이제 물량들이 많이 부족하겠다 이런 내용 때문에 부동산이 앞으로 어려워지겠다, 대란이 일어나겠구나 다시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탄생된 게 이제 신속통합기획민간재개발이라든가 모아타운 같은 신속하게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이 추진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걸로도 부족하다. 좀 더 많은 인센티브 그리고 더 좋은 지역에 확대 공급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게 되면서 역세권 개발이 실제적으로 추진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게 가시화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또 가시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또 소위 말해서 이제 투자 수요들이 굉장히 몰리고 또 신통이나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권리산정의 기준이 이미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접근이 쉽지가 않은데 여기는 그거와 상관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많이 내용들이 바뀌죠. 규제도 다시 완화했던 내용들을 이제 강화하기 시작하고 요건들도 많이 바꾸고 권리 산정에도 다시 리세팅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법령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이 앞으로는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 내용을 알고 계신 다음에 이 역세권이 그러면 역세권 개발이란 게 어떤 건가 간단하게 살펴드리면요.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스톱하시고 오른쪽 내용들을 보면 이제 내용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역으로부터 250m까지 추진하려는 구역의 절반 이상이 250m 이하에 들어가야 되는 조건에
역세권 개발인데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350m까지는 절반 이상이 350m까지 들어가는 구역은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골자고, 용적률도 기존에 늘려놨던 용적률 또한 더욱더 늘려주겠다, 이런 인센티브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게 내용들이 바뀌게 되는 게 어떻게 최근에 바뀌었냐, 6월달에 바뀌었죠. 네, 면적 자체가 기준이 그냥 3,000제곱미터 이상이었던 부분을 아예 대폭 낮춥니다. 무조건 진행할 수 없게. 예, 면적도 바뀌고 건축물에 대한 신축에 대한 비율 또한 제외를, 그러니까 규정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권리산정일까지 이제 정비계획 0남051로 변경이 됐습니다. 좀 더 앞당기게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역세권 재개발들이 대부분 취소하거나 다른 개발 사업으로 변경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기존에 변경됐던 것 중에서 이거와 상관없이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던 곳들은 예전 방식을 적용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신청한 구역들만 남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곳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인 곳들 몇 군데를 살펴보자면 마포에 있는, 서울 마포에 있는 가자동, 그리고 도화동, 광흥창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어찌 보면은 이번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가장 많이 누린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역세권 개발 추진이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이제 희소 가치는 더욱더 커질 거고, 그에 따라서 투자성 또한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이 대표적인 지역들 한번 살펴볼 건데요. 마포구 역세권 개발, 지금 언급했던 세 지역을 한번 지도로 놓고 봤더니 입지적인 측면에선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화면상에 보이시는 이 도화 쪽 라인 쪽은 바로 옆에 용산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이제 그 여의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도화 쪽이 입지 자체만 놓고 봤을 땐 도화 쪽이 조금 더 중심지에 가까운데, 다들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같은 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입지 차이가 많이 크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씩 살펴볼 건데, 이 세 지역의 공통사항은 아까도 언급해 드렸지만 사전 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 자체가 변동되거나 이런 가능성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리스크가 적은 편에 속해요. 가자동 한번 먼저 일단 살펴볼 건데요. 입지를 보면 경의중앙선의 가자역과 6호선의 마포구청역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역세권 개발 중에 지금 언급한 지역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바로 옆에 이제 연트럴 파크라고 이제 경의선 라인에서 경의선 숲길을 이쁘게 데이트 코스로 조성한 곳이 있어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핫하고 띄어지는 곳들인데, 연트럴 파크도 있어서 이 지역들이 개발이 되면은 그 가치가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들을 많이 합니다. 한번 전장 화면을 한번 볼 건데, 여기가 그만큼 지금 보시다시피 고층 건물은 거의 없어요. 굉장히 낡았고 실제 노후도도 굉장히 높아서 재개발이 시급합니다. 이 아래쪽까지도 전부 다 개발을 하고 싶지만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 가까운 쪽만 개발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쪽만 개발이 현재로선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노후도를 비롯해서 상황을 좀 보니까 동그라미 표시 보이시죠? 예, 여기가 노후도는 78%가 넘는다. 그리고 이거를 보실 때 노후도는 이미 기준에 충족했기 때문에 확인용으로만 보시면 되고, 더 중요한 사실, 역세권을 개발을 했을 때 이게 정말 추진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추후에 이제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냐 없냐, 빠르게 추진할 수 있냐 없냐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뭐냐면, 아래쪽에 빨간 표시 보이시죠? 여기에 보이시면 주거용 건축물이 있고 비주거용 건축물이 있습니다. 주거용은 말 그대로 사는 집, 거주하는 집을 일컫는 거고요. 비주거용은 이제 상가 시설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비율 중에 주거용 건축물 비율이 높을수록 진행 속도가 빠를 가능성이 높고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적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이 새 집으로 바뀌는 거니까요. 근데 이 가자동을 보니까 주거용 건축물이 86.4%고 비주거용 건축물이 13.5%입니다. 비율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여기가 대표적인 거주지역이구나, 주거지역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추후에 진행을 했을 때
동의서까지는 다 잘 거쳐도 걷고 나서 실제적인 확정이 돼서 진행을 할 때 이해관계의 문제들이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부딪히기가 많이 부딪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건물들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지표를 보면은 개발이 순조롭게 될 가능성이 높구나 낮구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근거는 주거용 건축물이 비율이 높을수록 좀 더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는 마침 주거용 건축물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개발 속도가 빠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행 상황을 봤더니 올해 2023년 5월 달에 개최 결과 조건부 동의를 얻었어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조건부 동의예요. 뭐냐면 조금 더 뭔가 보완을 하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제 공원이라든가 도로 같은 확충 계획을 좀 더 넓히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없이 동의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분양수와 세대수를 조사해 봤더니 지금 현재 토지 등 소유자들은 1340여 명입니다. 그런데 신축들이 한 두세 개 정도 있기 때문에 합쳐지면은 약 1400세대로 보고 약 3400세대 정도가 새롭게 생겨나게 되는데, 임대 비율을 제외한 분양 물량 자체는 2200세대입니다. 1400세대에서 2200세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비율로 따지면 약 한 1.6배 정도 되는데요. 1.5배만 넘어도 사업성이 좋겠구나라고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가자 역세권 또한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성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진행 상황들도 한번 보면, 여기는 이미 동의를 동의를 거뒀기 때문에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조감도들도 사실 나와 있고, 해당 지역들 가보면 또 삼성레미안과 포스코가 또 이제 대자보로 이제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사전에 미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자 역세권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면은, 역세권 개발 조건부 동의를 이미 얻은 곳이라서 기반시설 추가 확충은 어렵지 않아요. 계획을 짜서 다시 제출을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아마 문제 없이 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미 사전 검토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현재 계획대로 하면은 내년 말 정도에 이제 계획 공고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진행 속도, 이게 사실은 예전부터 개발을 추진했지만 역세권 개발 자체는 굉장히 늦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진행 속도에 비해서는 가격들이 굉장히 낮고 추진율도 좀 빠릅니다. 네, 매매가는 뭐 대략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투룸 기준으로 아주 오래되지 않은 신축급의 건물들을 비교해 봤더니 매매가가 3억에서 4억대 정도, 저렴한 건 3억 후반부터 4억대, 원룸이 대부분 3억대일 겁니다. 그리고 전세를 끼고 투자했을 땐 1억 중반 정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광흥창 한번 확인해 볼게요. 광흥창 같은 경우는 광흥창역 바로 6호선 앞에 있는 곳입니다. 서부선도 계획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좋아질 거라고 기대감을 갖는 곳인데, 여기는 예전부터 추진을 하던 곳이에요. 그런데 되다 안 되다 하다가 최근에는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간단하게 한번 짚어만 볼게요. 진행 상황만 한번 볼게요. 옆에 일단은 입지들 보면은 지도상을 보면 알겠지만, 물론 낙후가 됐지만 군데군데 이제 큼지막한 건물들도 있고, 주거시설보다는 비주거 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라는 걸 어렴풋이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시급하다라는 건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먼저 구수동 한번 살펴보면요. 토지 등 소유자가 약 200여 명 정도 되고, 실제 임대를 제외한 분양 물량이 367세대, 여기도 1.6배 정도 되네요. 그래서 개발 가능성은 그러니까 사업성은 나쁘진 않겠구나, 최소한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조금 유의해야 될 사항들은 지도상의 왼편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주거용 건축물을 봤더니 51.9%밖에 안 돼요. 말 그대로 절반은 주택이고 절반은 상가 건물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진행은 잘 되다가도 추후에 이제 권리 산정이라던가 이런 거 확인을 할 때는 좀 마찰이 일어나거나 조율하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미 예전부터 추진을 하던 곳이다 보니까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이미 동의율 자체를 다 충족을 했어요.
75% 이상으로 추정을 하는데 곧 멀지 않아서 이제 공고가 떨어진다. 빠르면 내년 초나 중순쯤에는 공고가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요. 그리고 다음 신수동 같은 경우도 같이 예전에 추진했던 곳인데 여기는 조합원수 200여 명의 임대제 세대수가 475세대로 약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동의율이 현재 60% 넘는 곳이고 여기 또한 주거시설이긴 하지만 상업시설도 약간 혼재되어 있는 곳이라서 조금 더 체크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석동 또한 이미 동의율이 70% 이상 거둬서 한창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주거용 시설이 이렇게 많이 높진 않죠. 비주거용이 30%가 좀 넘기 때문에 진행은 잘 되다가 추후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바뀌었을 때는 조금 더 이해관계를 따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또한 조합원 수는 약 220여 명이고 실제 분양은 476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업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유추해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도화동, 마포 역세권이라고 불리는 도화동 한번 볼게요. 여기는 지금 지도를 보시면 개발이 필요하다는 걸 딱 아실 거예요. 왼쪽, 오른쪽, 왼쪽, 위쪽 전부 다 개발이 이루어져 있죠. 다 고층 아파트로 바뀌어져 있고, 이제 오른쪽만 이제 같이 이제 낡은 지역인데,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업시설이 좀 혼재되어 있고 고층 건물들이 좀 있다 보니까 개발이 쉽지만은 않은데, 해당 도화동은 말 그대로 저층 건물들이 대부분이고 노후도도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여기 또한 노후도는 당연히 충족을 하고 세대수는 약 400여 명 내외입니다. 신축들이 조금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수는 실제적으로 약 1000세대로 예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 또한 2배가 넘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쁘지 않고 좋을 수 있겠다라고 유추해 볼 수는 있겠고 여기 이미 사전 탄성성 조사 다 신청 다 끝났고요. 작년 연말로 제가 알고 있고요. 동의율도 현재 60%가 넘었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 없으면 일단 진행은 잘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마포구의 지금 세 지역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신청을 완료했기 때문에 추후에 역세권 개발이 어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은 이전 법령을 적용받아서 잘 추진을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진행하면서 속도가 더디거나 약간의 잡음은 있을지언정 개발 자체가 크게 바뀌거나 당장에 취소되거나 이럴 염려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 지역들은 이제 정비계획 위반이 계획 중입니다. 말 그대로 동의율이 대부분 60%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정비계획을 공람하려고 공고를 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요. 빠른 곳은 내년 초에도 가능할 수가 있겠고 아마도 내년 연말쯤에는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만 전부 다 잘 문제없이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진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성이라든가 그 동의율뿐만이 아니고 동의율이 됐어도 그 뒤에 이제 서로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조건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구역의 반대라든가 잡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런 것을 판단할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비주거 건물이 다수가 있는 곳들이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뭔가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대부분의 해당 지역들 가격들을 살펴보니까 투룸 기준에 평균 시세 10년 이하의 건물들이 기준으로 봤더니 광흥창 역세권은 투자금이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실제 내가 들어가는 자본이 약 3억 후반 정도더라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도화동 같은 경우는 3억 중반 그리고 가자 역세권 같은 경우는 1억 중반 정도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 차이가 좀 나는 이유는요. 입지적인 부분도 존재를 하지만 사실 입지적인 부분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뭐냐면 진행 속도 차이입니다. 진행 속도 차이로 광흥창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고 도화도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참 진행을 하고 있어서 가격이 좀 더 높게 책정이 됐고요. 가자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말 그대로 법령 바뀌기 바로 직전에 이제 추진을 한 거라서 이제 조금 저렴하게 책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당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내 자금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세권 개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뭔가 매수를 해야겠다, 하나 정도 준비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실 텐데 이것만 주의하시면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일단은 사전 타당성 조사 신청이 완료된 곳만 보세요.
제가 아까 대표적으로 세 지역을 보여드렸는데 여기뿐만이 아니더라도 이미 검토를 마친 곳들이 그래도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곳들이 대부분 동의율 50% 이상이기 때문에 도사 신청을 아마 한 곳일 겁니다. 그리고 현 세대수 대비 추가 세대수 새롭게 생겨나는 게 1.5배전은 이상 되는 곳으로 보셔라. 네, 임대는 제외하고 그래야 추후 진행함에 있어서도 분담금 자체가 엄청 높게 책정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5배 정도 이상 되는 곳들 위주로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이죠. 그 안의 내용을 봐서 비주거용 건축물 비율이 낮은 곳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준이 딱 정해져 있진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0% 내외 그 정도면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데 이 비율이 낮아야 추후에 진행이 빠르고 리스크가 적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 이왕이면은 나의 자산을 크게 늘리는 게 다들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투자금은 저렴하게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곳들 수익률 자체를 이제 올리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싶어요. 그만큼 또 들어가는 비용도 적으면 리스크 또한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더 이왕이면 초기 단계에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조금 더 뭔가 준비할 때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요. 미착공 지역들이 미착공 건물들이 간혹 있을 겁니다. 이런 곳들은 투자가 금지입니다. 지금 해당 사항들은. 왜냐면 청산 기준이 정비 지정 그 구역 지정 고시일이었는데 이제 정비 계획 공람 및 고시일로 공고일로 앞당겨졌어요. 그리고 해당 위치들은 대부분 내년 말쯤에 그러니까 1년 정도 뒤에는 공고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착공되면 1년 안에 물론 될 수도 있지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착공 건물들은 투자하는 걸 금지하셔라. 요 사항들만 지켜지신다면 역세권 개발 준비함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혹시나 잘 준비하셔서 올바른 자산을 취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고 궁금하신 건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